안녕하십니까.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에 명예교수로 있는 조재한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은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요새 그 쿠팡, 소매유통의 공룡이라고 하죠. 떠오르는 새로운 이제 별로서 시장에서 이제 그 독점적 지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면서 소비자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쿠팡에 또 사실 원조격이 된 게 아마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그 미국에서 이 소매 유통을 아마존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IT라는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플랫폼 레볼루션, 그리고 빅데이터,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통, 소매 유통의 공룡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IT의 진화가 소매 유통 내지는 이제 푸드의 그 식품의 푸드 테크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더불어 유통에 대해서도 또 지식을 갖다가 같이 또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유통의 어떤 트렌드, 거기에 이제 아마존과 그 다음에 그 쿠팡에 대해서 이제 나름 소매 유통에서 시장에 어떻게 지금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소비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편승하고 대응하고 소비자들이 잘 따라가는가, 그런 소매 유통의 공룡이 소비자를 어떻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잘 따라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소비 트렌드가 최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되죠.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는 거에 발맞춰서 소매 유통의 공룡인 쿠팡 같은 그런 그 온라인 쇼핑몰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그 추세가 가속화될 때 실질적으로 소매 유통에 있어서의 시장에 있어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우리 산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우려스러운 이제 우리의 우려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갑이 유통 공룡이고 을은 산지인데 을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협상 여력에 있어서 그래도 을의 입장에서 그래도 갑을 견제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선 일단은 이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아마존의 소매 유통 혁신이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는가를 한 꼭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꼭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매 유통에 있어서의 기존의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식자재 유통업 CJ 프레시웨이 대표적인 업체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제조업체죠. 그 다음에 이마트, 그런 업체들과 그 다음에 쿠팡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시장이 그들의 그 독점력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또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소비 트렌드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 두 꼭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에 따라서 산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대응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난해한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이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꼭지 들어갑니다. 농식품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아마존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농산물 유통 경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건 크레이의 자료를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과거에는 농가서부터 산지,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나름대로 농산물이 나름대로 물리의 흐름과 유통이 되면서 소비자까지 소비가 되면서 많은 유통 마진과 수수료,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농가는 농산물을 싸게 판 거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 소비자는 많은 유통 마진과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산다는 불만, 양쪽의 불만이 있으면서
유통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과제가 있었고, 많은 연구가 돼가지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와 같은 유통 단계가 너무 길어지는 것 짧게 하기 위해서 직거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통 단계를 줄여서 나름대로 운송 및 하역에 대한 작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저장이나 보관과 같은 이런 물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직거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직접 거래를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경매제를 통하지 않고 매매 참가인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매매 참가인이 중개를 해가지고 산지와 소비지를 나름대로 중개해서 도매 시장에서 운송해서 하역하는 그런 불필요한 작업을 갖다가 생략하고 나름대로 직거래로 소비자한테 내지는 이제 이렇게 소매 가공업체나 외식업체 업체한테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이제 이 직거래든가 그 전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농산물의 유통 과정은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그 유통의 경로에 나름대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내지는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각각의 운송과 하역에 대한 그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 개재를 하게 되죠. 많은 상인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이나 매장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그다음에 건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이 말이죠. 어떤 토지 위에 어떤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도시 근교에서의 많은 부담이 있게 되는 거죠. 더 외연적으로 확장시키기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새롭게 IT 기술이 급진전되면서 시장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쇼핑몰인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죠. 이미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쇼핑몰에서 농산물이 많은 식품과 기타 가공 제조업의 다양한 공산품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숫자적으로는 억 단위를 넘어서 많은 아이템이 커다란 이런 마켓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몰이 이제 쇼핑몰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토지로부터의 이제 제약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쇼핑몰이라는 인터넷 가상의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물건들을 다 진열을 해 놓고, 그 나름대로는 그런 이제 그 쇼핑몰 개설자가 중개가 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주문에 의해서 거래가 되게끔 조정을 해주는 그런 면에서 이 오픈마켓형의 장점은 나름대로 저장이나 내지는 보관에 대한,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템을 갖다 포함할 수 있는 이점에서 물류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게 있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픈마켓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까지 갑니다. 근데 이 온라인 농산물 물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졌죠. 두 가지 중에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쿠팡 말이죠. 쿠팡은 쇼핑몰을 갖다가 자기가 개설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거래를 중개를 합니다. 쇼핑몰을 주인입니다. 근데 이 쇼핑몰만 주인인 게 아니라 쇼핑몰에서 이제 나름대로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빨리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럼 물건을 갖다 주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커다란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에는 수천 개가 아니라 이제 수만, 뭐 이런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량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쇼핑몰을 갖고 있으면서 물류센터도 자기가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주문이 오면 배송까지 해야 되니까 트럭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와 같이 트럭 배송도 자기가 하고, 물류 보관 운송도 자기가 하고,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면서 주문이 오면은 셀러, 생산자로부터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화해서 나름대로 일사천리로 소비자한테 빠른 배송으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계열화, 수직 계열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주문이 오면은 언제든지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드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죠. 그다음에 물류센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물류센터를 커다랗게 짓고 거기에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보관을 했다가 주문이 오면은 자기네들 그 배송 차량에 의해서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점은 막대한 자본이 든다. 장점은 그런 자본이 투자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문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바로 이 배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쿠팡, 여기 쿠팡이라고 써 있죠. 그런 업체를 풀필먼트형 온라인 업체다. 근데 이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온라인 업체라고 해서 네이버 요게 있었죠. 여기는 뭐냐? 쇼핑몰 개설하는 주인하고 그 다음에 배송업체하고 물류센터 주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이게 일사천리로 이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유통이 있으시 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다? 굳이 창고를 크게 져서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 많은 주체들이 서로 이해와 갈등 관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렇게 복잡한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상 공간에서 커다란 우리가 얘기하는 백화점을 무수히 크게 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물건을 늘어놓고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주문에 의해서 팔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물류 비용이 굉장히 싼 게 사실이죠. 근데 온라인 중에서도 더 싼 거는 풀필먼트형이다. 쿠팡이다. 자, 단점은 뭐예요? 너무나 많은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유통 경로 중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갖다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고 온라인 중에서도 또 이와 같이 최근에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 가지고 저가로 빠른 배송으로 나름대로 공급을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와 같이 모여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통 공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픈마켓형에 있는 업체들은 이 풀필먼트형에 있는 업체보다 사실 경쟁이 좀 뒤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이제 유통 공룡이 시장 지배력이 점점점 더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그 나름대로 호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재평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를 이제 유통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농산물만은 안 하죠. 농산물 이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유통 공룡은 농산물만 다루고 있지는 않죠. 가공품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CJ 제일제당, CJ 계열사하고도 유통업체인 공룡, 쿠팡이 지금도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시장을 갖다가 점점 나름대로 쿠팡이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득권을 지금 잃고 있는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쿠팡과 같이 나름대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살아나갈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해야 될 것이냐 생존길을 갖다 새롭게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이 있죠. 그리고 또 수입 농산물이나 식품도 이제 역시 농식품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품이 유통이 되고 이 식품이 외식, 급식, 다양한 원료로도 쓰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농산물 범위를 훨씬 넘어간다. 그 다음에 유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와 같이 다양한 관련된 업체까지도 포함시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할게요. 우선 이제 유통의 상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은 뭐냐? 과거에는 말이죠.
도매 시장에다가 상장을 시켜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이 사갔다. 사가면 그 사람 얼굴 기억 못 합니다.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거죠. 도매 시장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사고 파는데 나름대로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일회성 현물 시장인데다가 유통 경로가 도매 시장이 중심이지만은 그것도 중도매인도 하매인도 있고 뭐 소매인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에는 이제 산지 수집상도 많고 경로 구성원 간에 가격 흥정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품질도 따져야 되고 가격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구성원 간의 관계가 늘 이해관계하고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의 도매시장 법인하고 또 그 도매시장에서 도매 거래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도 나름대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갈등이 꽤 있게 되죠. 경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있다. 수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통 경로를 수직 계열화해서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죠. 비용이 많은 드는 대신에 하나의 계획하에 모니터로 통제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소비자의 욕구에 빨리 부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까 쿠팡 예를 해서. 그래서 시장의 통제력도 굉장히 크고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품질 관리도 일사천리로 품질 관리나 안전성도 나름대로 통제된 시스템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인데 그래서 유통 경로의 수직적 통합은 상당하게 대세이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수직적 통합으로 모든 기업이 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막대한 자본 비용이 들어간다. 그 자본 비용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덜어 일부 하긴 해요. 비용 절감을. 그렇지만은 지금 그 유통 공룡 얘기했듯이 소매 유통에 있어서의 시장력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수직적 통합이 이미 이루어졌죠. 풀필먼트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규모의 경제라든가 비용 절감, 시장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직적 통합은 누가 할까요? 중소상인들이 하긴 어려우니까 대기업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 하면서 유통만 통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산하고 유통까지도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주도는 대기업 자본이 주도하고 있고 유통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까지도 연결시켜서 한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방향은 유통기업은요 생산기업까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알려드린다면 이제 여러분들 쿠팡 같은 경우에 쿠팡에서 자기 상표 유통 상표로 판매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 식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공곰이라고 있습니다. 공곰이라는 상표를 붙인 거는 쿠팡의 자체 상표를 부착해서 나름대로 이제 시판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 생산기업은 쿠팡의 똘만이에요. 그래서 중소 가공업체들한테 너 우리 상표로 너가 우리한테 물건을 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너들의 물건을 갖다가 팔아줄게. 그 다음에 우리의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휴도 하고 연대도 하고 출자도 일부 해서 유통기업이 생산기업까지 통합을 해서 식품을 자기 PB 상품, 자기 상품으로 팔게 됩니다. 나중에 아시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곰이라는 자기 상표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인 경우에는 쿠팡 같은 경우는 그들한테 상당한 유리한 조건을 주다 보면 불공정한 또 나름대로 경쟁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따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근데 또 생산기업 중에 이게 통합할 때 이 대상은 유통기업이 생산기업을 갖다 통합할 때 조그만 중소업체들을 통합하기가 쉽죠. 그래야 자기 말도 잘 들으니까. 근데 대기업 생산기업, 커다란 우리나라
CJ제일제당 이런 건 큰 기업이죠. 제조업체. 잘 말 안 듣죠. 아직까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 안 듣고. 그래서 유통기업이 중소 생산 제조업체, 식품 제조업체를 나름대로 연대하고 제휴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통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자사. 그 다음에 또 생산기업은요, 원재료 공급기업을 또 통합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식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기업을 나름대로 포획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제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직적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기업, 이게 먹이살수라고 같죠.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제 생산자 단체나 농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포획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유통업체한테 나름대로 통합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면서 수직적 통합이 되고 있다. 꼭 이해가 되시죠? 왜 수직적 통합을 해요? 시장 영향을 막강하게 발휘할 수 있거든요. 수직적 통합을 하면은 계열화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가격 협상력도 굉장히 크고요. 통제력도 크고 실질적으로 또 유통 효율도 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수직적 통합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고 쿠팡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에 있어서의 또 어떤 트렌드를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 칼로리 충족에 되는 이런 생리적인 단계가 한참 벗어났죠. 그래서 트렌드가 개인 니즈에 부응하고 맞춤 생산이 필요하게끔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꼭 머릿속에 둬야 된다. 그래서 산지에 계신 이제 농민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 공룡, 뭐 소매 유통의 공룡도 나름대로 그들이 영향력이 산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트렌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간편화되고 건강과 안전을 굉장히 따지게 돼요. 다양한 고급화 합리화. 이것을 맞추기 어려우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환경보호나 동물복지나 뭐 다양한 이런 착한 소비 이런 것도 이제 윤리적인 소비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춤 생산에 필요하고 이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유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점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계속 나름대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단된 게 아니라 지속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 같이 부응하게끔 유통이나 제조업체나 산지의 농산물 공급업체가 그 부응해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게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할까요? 마케팅 사고에 대해서도 또 기본적인 이제 이제 상식이니까 알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과거에는 소비자 욕구에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에 멈춰가지고 마켓풀에 치중을 했다. 고객만 바라보고 사는 게 예전에는 나름대로 마케팅에 있어서의 가장 주된 이제 목적이었는데 지금은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게 이와 같이 마켓 푸시라는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게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비자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종사자도 나름대로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사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를 차별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라 한다면은 쇼핑몰을 만들죠. 운영자가
또 운영자가 쇼핑몰을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느냐. 개발자하고도 굉장히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쇼핑몰을 잘 유지해서 많은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욕구를 갖다가 다 맞춰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 마케팅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쇼핑몰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쇼핑몰이 커지려면은 시장 지향적인데 시장의 참여자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다. 쇼핑몰 운영자, 콘텐츠 개발업자, IT 종사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 파는 사람도 가공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가공업자가 또 상대하고 있는 그 대상의 뭐 유통 종사자들도 무수히 많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지향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은 자기가 어떤 특정 고객의 입만 이제 눈높이만 맞춰서 팔면은 됐었어요. 도매 시장도 그렇고 뭐 모든 농산물 산지 유통도 그렇고 뭐 소비지 유통도 다 그랬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천후입니다. 시장 지향적이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략. 이게 시장적인 지향적 사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쌍방 간의 소통이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뭐 나름대로 유통 주체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우리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죠? 그거 말씀드렸죠? 온라인 쇼핑몰이다.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이커머스다.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이제 IT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플랫폼 공유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랫폼이 온라인상에 있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 쇼핑몰이 있는데 이게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인다. 모여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같이 그 쌍방 간의 정보 흐름이 쌍방 간의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터넷, 광역 통신망이 다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품이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상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품목의 특성에 다양한 특성에서 다른 또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차별화된 상품이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10억 개다. 4억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연 그 4억 개의 아이템이 거기서 거래되고 있냐. 사실상 이런 차별화 요인을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면 억 단위로 가게 됩니다. 차별화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쌍방 소통에 의해서 거래되는 게 무수히 많은 시장들이 있다. 아마존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네이버도 있고 G마켓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모바일 폰을 갖다가 가지고서 언제든지 그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수히 많이 분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시장의 앱에 들어가 가지고 동일한 상품을 살 경우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어느 게 더 싼가 이런 거 다 조회가 가능하죠. 쌍방 간의 소통은요 소비자들 간에도 소통이 되고 생산자 판매자까지도 소통이 되고 이와 같은 소통 속에서 이게 차별화되고 분산된 시장에서 기업과 고객의 정보 흐름이 실시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도매 시장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죠. 실시간 운영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도매 시장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차별화된 상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있다 그러면 차도 차 종별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갖고 뭐 브랜드로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특화된 시장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이게 더 쇼핑몰이 온라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그동안의 동질적인 그리고 분산된 시장에서 차별화된 분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쌍방 간의 소통이 되고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앱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가격을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커요. 접속의 시대다. 접속을 해놓고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복수 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그 그룹들은 일반 소비자도 다양하죠. 콘텐츠 제공자, 쇼핑몰 사업자, 셀러와 바이어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양면 시장으로서 이 정보가 흐름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걸 우리는 플랫폼 공유 경제예요. 근데 왜 공유를 얘기했냐면 앱에 들어가는데 돈 안 들어가죠. 우리 모바일 폰에 들어가서 뭐 네이버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갑니까? 쿠팡 들어가는데도 뭐 돈 내고 들어가나요? 같이 들어가요.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유 경제로서 전환을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매 유통은 어떻다요?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차별화되고, 그러면 차별화되고 분산된 시장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 이 모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상은 많이 도태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회지에 내지는 뭐 그런 상가에 가면은 많은 소매 유통업체들이 공실이 돼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거나 문을 닫고 있고 임대를 갖다가 기다리면서도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소매 유통도 일정한 특정한 매장에서 남의 상품을 가지고선 파는 그런 업종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실제 미국 시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아마존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머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공유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 경제라는 말은 공동으로 같이 이제 소유해서 이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유통의 어떤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저는 예전에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IT 산업이 이와 같은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혁신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부피도 크고 또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공산품처럼 그렇게 쉽게 뭐 창고에다 놓아가지고 그렇게 막 거래될 수는 없는 거죠. 규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농산물의 특성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공산품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 IT 기술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근데 들어왔어요. 소매 유통에 이 푸드테크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이 신선식품 공급사슬 체인에도 굉장히 효율성으로 있게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오프라인 얘기하고 온라인도 얘기했었죠. 온라인으로 가서 일일 배송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이제 혁신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푸드테크 영역이 확장됐다. 신선하고 부피가 크고 나름대로 유통 경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급 사슬을 4차 산업혁명이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당일 배송까지 가능하게 됐다. 대단한 거죠. 이 혁명이 푸드테크에는 이제 융합이 됐다. 근데 이 신선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식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의 공급, 제조, 재고 관리, 물류, 식당, 검색, 주문, 배달, 배달의 민족 여기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이 푸드테크에 와가지고 소비자의 어필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을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이 뭐냐? 이걸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광고를 말이죠. 실시간으로 그 개인별로 맞춤 광고를 해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맞게끔 실시간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빅데이터. 개인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에 대한 데이터량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앞으로 뭘 살 건가를 맞춤형으로 실시간 광고를 합니다. 그럼 그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 개인이 그동안 앱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을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상품 검색을 하면서 뭘 구입했는가? 요것이 주기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실제로 경험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를 한가 동시에 어느 정도 양을 갖다가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류센터에다가 비치를 해 놓으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언제쯤 사갈 건가를 미리 예측을 해요. 그 예측 기능하는 것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과예요.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팔리지 않는 물건을 엄하게 물류센터에다 쌓아둬가지고 재고 비용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고선 바로 그 다음날 팔아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재고 관리 비용이 떨어져요. 재고 관리 비용이. 막말로 얘기하면 신선한 부패할 수 있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측이 정확하면 굳이 저온 저장고에다가 냉장으로 돈 들여가면서 냉장 시설에 의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갖다가 오늘 팔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수요 예측이라면 재고는 뿐만 아니라 보관 비용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신선식품이니까 냉장 시설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주문이 오면은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요. 보관 비용도 줄어듭니다. 재고 관리 비용도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배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쿠팡 같은 경우는요. 요새 이제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물류센터를 막대한 이제 투자를 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러면 물류센터 중에 신선 농산물이나 식품 같은 것도 보관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배송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저온 저장고 시설도 엄청 많이 해놓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 수요 예측이 정확하고 재고를 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면 굳이 그렇게 과잉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근의 예입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일일 배송을 통해 가지고 냉장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와 같은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의 수요 예측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과 물류 비용이 감소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요. 경쟁력이 엄청 큰 거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통적인 거대 도소매 유통시장이 점점점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책자나 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들 유통 공룡이 온라인 쇼핑몰이 커집니다. 그럼 커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제가 이제 아마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존 효과가 예전에 긍정적이었어요.
최저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부응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슬슬 수수료하고 판매 규칙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바꿔가면서 유리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알고리즘도 조작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시키고요. 자기네 아마존에서 만든 그런 결제 앱에만 이제 결제를 하도록 또 강요를 합니다. 경쟁사 앱 등록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수수료도 나름대로 이제 높이는 그런 역 아마존 효과도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역 효과보다는 이와 같은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민아 선생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책자가 있는데요. 요 책자를 아주 간략하게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디지털 기술과 6개의 아날로그 기술과 서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로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기술이 융합이 돼가지고 어떤 현상을 발생시켰냐? 아까 얘기했죠? 접속의 시대.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접속이 돼가지고 쌍방 간의 소통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서로 이제 거기서 거래를 하고, 그게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접속의 시대. 과거에는 내가 도매시장에서 어떠한 도매시장 법인에서 어떤 시장 건물을 갖다 사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경매를 한다. 어느 매장에서 물건을 판다. 이런 소유해가지고 상가를 구입하기도 하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죠. 접속의 시대가 돌아왔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융합되고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공급사슬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돼가지고 최저가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모든 물품을 언제든지 수시로 주문하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 최적의 가치보다 이 구축 비용이 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점점 이것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접속의 시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꼭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바디하고 인간과 스마트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는 아셔야 돼. 클라우드하고 요 플랫폼은 꼭 기억하셔야 돼. 클라우드는 뭐냐? 이와 같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거대하게 운영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네트워크에 인터넷 통신망을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IT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T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나름대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금 결제도 이루어지고. 근데 그런 막대한 IT 인프라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는 것을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워요. 쿠팡이 하기 어려워요. 넷플릭스 아시죠? 그런 기업들은 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대기업이 대형 서버를 갖고 있고, 대형 저장고 스토리지도 갖고 있고, 막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들이 소비자들이 원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서비스를 갖다가 대형 아마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와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한테 이용료를 주고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뭐냐? 고성능 대형 컴퓨터로서 다양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소유주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IT 인프라를 우리가 이걸 다 구축할 필요가 없이 개별 사업자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료를 주고서는
나름대로 이용하면 언제든지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쇼핑몰을 가지고서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럼 클라우드라는 건 구름 위에 있는데 굉장히 큰 공간에 다양한 IT 나름대로 설비들이 있는데 그 설비들을 투자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대한 막강한 기업들 몇몇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그 서비스, 웹 서비스를 하고 우리들은 쇼핑몰이나 뭐 기타 뭐 간단한 무엇을 할 때는 이들 이용료를 주고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쿠팡, 에어비앤비 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료를 주고선 그들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많은 독자들한테 이용료를 받으면서 그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꼭 기억하세요. 빅데이터는 이제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앱에 들어가면 남들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게 반복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물품의 이름을 쳐내면은 그 물건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쇼핑몰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오고 가면서 거래돼 갈 수 있는 그런 정거장. 그걸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뭐 이커머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반복되는 공통의 역량을 사고 팔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언제든지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플랫폼 잊지 마세요. 플랫폼 공유 경제도 얘기했었고 클라우드도 컴퓨팅 서비스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 IoT나 IOB나 LBS, 뭐 빅데이터, SNS 이거는 뭐 남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도 참고하셔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돼서 가속화돼 가지고 거대 공룡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와 같은 기술들이 농업 부분에 물리에 이용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약간 이해가 쉽게 안 오죠. 그렇지만 로봇 이건 아시죠? 클라우드. 제가 설명한 게 더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해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로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푸드테크. 자, 이제 우리 이제 그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강의한 거를 갖다 연결시키면은 이제 주제어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연결 지능 사회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어 있다. 기존에 새롭게 쇼핑몰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한 물류센터에서 물건들이 공간에서 거래가 되는 걸 소비자한테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추가적인 창고를 질 필요가 없어요. 한계 비용 제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호텔을 새로 짓습니까? 숙박업소를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네트워크로 연결시켜만 주가지고 거래가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제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이렇게 생소하냐?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강의했으니까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자, 공유의 경제. 다 같이 공유하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상호작용을 해요. 입소문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잘 내면 그냥 바이럴 확산 초기. 그 다음에 풀 전략, 수요 규모화. 이렇게 규모화다. 그 다음에 플랫폼 온라인 비즈니스 기업이다. 이커머스다.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말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짧은 시간 동안 강의했지만은 이제 익숙하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기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더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물질과 사유와 자원에서 정보, 공유와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공통집합으로서 이게 이제 나름대로 푸드테크 영역에 녹아들어가 가지고 유통공룡이 탄생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거대 산업이 파괴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유통공룡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의 사례까지만 하고 한 꼭지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소매 유통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의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책자에서 나올 수 있는 대상이 아마존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은 원래 IT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이 IT 기업이면서 전자상거래를 주로 했었고, 주요 이제 도서나 전자책을 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도서나 전자책을 갖다가 전자상거래로 온라인 판매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소매 유통을 자동화 솔루션 기술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신선식품까지도 온라인 커머스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게 IT 나름대로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면서도 온라인 커머스 사업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사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솔루션 기술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판매하기도 하고 아마존 프레시라는 그런 커머스 신선식품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 문어발이죠. 문어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돈이 수익이 나면 아마존 웹 서비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계속 투자를 해요. 계속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이제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원래는 아마존은 어떤 기업이다?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근데 이들이 전자상거래 IT 기업이 점점 이와 같은 자동화 솔루션 기술을 갖다가 온하고 오프라인을 갖다가 소매 유통 분야까지도 들어와서 기술을 개발해서 팔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사업을 저는 아마존 소매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이다 그래갖고 소매 유통이 아마존 고, 홀푸드, 아마존 프레시, 아마존 프레임나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식품, 신선식품 산업, 식품 매장까지도 이들이 점점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기술을 융합시켜서 나름대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도 하고 또 예상되는 물품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재고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 트럭 같은 것도 구입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측과 맞춤 서비스를 광고도 하고 수요 예측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저가 경쟁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거대 소매 유통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자기 아마존 제품, PB 제품으로 물건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아마존의 나름대로 영업이익은 2014년부터도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한국 돈으로 한 300조 됩니다. 굉장히 크죠. 한국 돈으로 한 300조 2012년에.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매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온라인 스토어, 그죠? 온라인 쇼핑몰 개설해가지고 매출액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매출액 부분이 가장 크지만 사실상 매출액은 크지만 이제 이 매출액에 있어서의 그 영업이익은 사실상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얘기했었죠. 웹 서비스로 판매하는 매출액은 작아 보이지만 이익은 여기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아마존 웹 서비스로서 뭐 어디서 돈 벌었나? 아마존이 웹 서비스로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 서비스로요. 쿠팡에다가 기술을 자기네 그 컴퓨터 시설, IT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게 이제 일종의 아마존의 수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쿠팡도 그 쇼핑몰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다 이 아마존 신세를 지면서 웹 서비스를 이제 받아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쿠팡이 독자적으로 IT 기술을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뭐 했나 그렇진 않아요. 자, 넘어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 스토어 쇼핑몰 개설해서 이제 돈이 얼마큼 벌었는가. 3자 판매 서비스.
자기 물건을 자기 그 쇼핑몰에서 팔기도 하지만요. 남의 물건을 자기 쇼핑몰에서 대신 팔아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대단해요. 예. 광고 서비스. 아마 자기네 그 쇼핑몰에서 광고하면서도 그 판매업자들로부터 돈도 받는다니까요. 수수료도 받지만. 아니, 광고 서비스, 구독 서비스. 아니, 뭐, 또 회원들한테 돈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렇게 이익이 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의 시장 점유율. 이제 클라우드라는 말도 이제 익숙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이렇게 IBM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직 계열하면서 수직 통합할 때 아마존이 그 트럭도 배송도 한다고 했죠. 배송도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3위, 어디예요? 4위. 아마존 로지스틱 4위입니다. 그 다음에 멤버십도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쿠팡에서 이제 와우 회원이라고 해서 멤버십을 한 번 더 올렸죠. 4,000원 좀 넘을 겁니다. 앞으로 더 올리겠죠. 여하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마존 고는 말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시켰냐면 아마존 자체 카드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요. 매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요 그냥. 무인 매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Just walk out이라는 말을 가지고 아마존의 기술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고가 그래가지고 한때는 무인 매장으로 해서 인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큰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게 이런 테크놀로지가 그 매장에서 나오는 영업 이익보다는 이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매장을 만드는 비용이 더 커요. 그래갖고 요새는 오프라인에서 요거는 점점점 굉장히 커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만능으로 뭐 성공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기술은 고급 기술인데 그걸 현실에 실용화시켰을 때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영업이익을 하는 것보다 더 커가지고 그 이제 실패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또 다른 이제 업체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죠. Just Work Out. 아마존 고에서 이제 이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존 프라임 나우. 그래가지고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가지고 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에 주문을 갖다가 이제 해줄 수 있는 프라임 나우까지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국의 커다란 영토가 그 넓은 영토에서 주문하면은 바로 2시간에 이제 그 배달을 해주겠다. 그런 면에서 물류센터를 갖다가 수요 예측을 잘 해가지고 적소에 물류센터를 잘 져야 그리고 물류센터 내에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갖다 놔야 2시간 만에 배달을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IT 기술의 영향 때문에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아마존이 나름대로 이제 소매 유통에서 아마존고도 오프라인에서 만들어가지고 무인 매장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유기농이나 건강식품 아마존 홀푸드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레시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오프라인까지도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쇼핑몰만 개설해가지고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프라인까지도 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글쎄요 자본이 집중되게 되면은 이마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지금 월마트나 타겟이 아마존 프레시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기서도 오프라인만 하다가 온라인까지 막 하고 난리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마트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이 책, Death by Amaz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은 제가 읽었는데, 이게 아마존의 공습으로부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이래가지고 이게 Death by Amazon이라고 그 책에 나온 건데 제가 봤는데, 여기 이제 가장 기본 골정이 뭔 줄 알아요? 오프라인 상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 업체나 전통 시장에서 상인들, 상가,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됐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형 판매점,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들이 상당히 온라인 쇼핑몰에 의해서 상당히 매출이 줄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런 업체들이 신발 전문점, 뭐 가구 전문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무용품 전문점, 게임.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일부 보시면 내가 오프라인 실제 매장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제조상품을 타사 제조상품을 소매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골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그렇게 아마존의 데스 바이 아마존이라는 그런 상태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는 기업들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바이벌한 기업들은 어떤 유형인가? 서바이벌한 기업들은요. 여기 이제 시스코의 그 식자재 유통업인데요. 식자재 유통업인데 이 식자재 유통업이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 전략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유형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토탈 서비스. 하나서부터 열까지 자기네 그 식자재를 갖다가 공급받는 그런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외식업체들한테 나름대로는 토탈 서비스로서 산지서부터 식탁까지 식자재 관리, 공급, 마케팅, 위생, 메뉴 개발, 컨설팅을 나름대로 토탈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서바이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토탈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구체해가지고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합병. 이제 유통업체끼리도 인수합병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규모해야 되고요. 그죠? 고객 세분화와 맞춤형 서비스. 그 다음에 PB, 이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하여튼에 인수합병과 토탈 서비스화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 이제 그게 나오면 코스트코도 살아남았어요. 소매 유통에서. 품목수 작아요. 대량으로 값싸게 벌크 판매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마존보다도 싸게 팔기 위해서 연회비를 갖다가 걷어가지고 충성 고객으로 회원들의 수입으로서 상당 부분 영업 적자를 메꾸어 나가면서 저가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영향력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웨그먼스, 트레이더조, 윈코, 굿에그스. 이게 소매 유통업체예요. 아주 조그만 지역의 로컬 이제 그 유통업체인데 틈새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복지를 대단히 높여가지고 그 복지가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서 이제 매출까지 늘리는 그런 웨그먼스 효과라는 말도 나와요. 이거 뭐죠? 지역 고객에게 집중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고품질 식품을 이제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제공한다. 복합적 쇼핑몰. 우리나라 이마트도 이걸 따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웨그먼스라는 그 유통업체, 그 소매업체에 가면 나름대로는 다양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가서 즐길거리 하는 거예요. 카페 가서 요리도 뭐 같이 이제 하고, 그리고 뭐 쇼핑도 하고, 뭐 같이 만나서 커피도 마시는 이런 뭐를 만들면서 직원들 친절하죠. 그러면서 지역의 로컬 푸드에 대해서 농장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나름대로 이제 재배 장소나 방법, 환경 이런 것도 제공하면서 지역의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 시사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뭐 소매유통의 공룡이 떴으니까는 뭐 산지나 뭐 그 살아날 길이 없지 않냐. 살아날 길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 해서 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의 그 쇼핑의 어떤 그 이제 그
쇼핑 어디 하는가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으로 뭐 대단히 최저가 경쟁으로 뭐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파머스 마켓이나 내추럴 슈퍼마켓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틈새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성공한 거 있고요. 만약에 이 웨그먼스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에 처음 넣어보세요. 그러면 대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보다도 많습니다. 아이템 무지 많아요.